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지역과 소셜비즈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진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번 교육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침에 대한 설명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거고요. 경상북도의 사업비 지원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 중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이번 교육을 참고하셔서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지침 설명 교육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단법인 지역과 소셜비즈 053-9562-500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지침 교육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본 교육에 사용되는 지침 이 파일은 저희 사단법인 지역과 소셜비즈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판에 기타 자료로 찾아보시면 한글 파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운 받으셔서 보시고 이 설명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재정지원사업 업무 지침 파일을 가지고 지금부터 일자리 창출 사업 교육을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이 지침 파일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제 목차가 있습니다. 그 목차를 보시면 재정지원 일반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사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을 하는 부분은 재정지원 일반에 관한 사항과 함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그 사회적 기업 사후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리, 지도 점검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7페이지 재정 지원 일반 관련 부분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2019년도와 이제 달라진 부분이라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변경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집행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관한 정의가 있는데요. 9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페이지로 가시면 재정지원사업의 이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용어의 정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란, 그 다음 취약계층이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15페이지로 가시면 맨 마지막 부분 빨간색으로 있는 부분에 보시면 지원 가능 기간, 최대 지원 기간, 자체 고용 근로자, 참여 근로자라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지원 가능 기간, 최대 지원 기간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사업 지침 안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체 고용 근로자, 기존 근로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이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을 받기 전에 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참여 근로자라는 부분은 인건비를 지원받는 근로자를 참여 근로자라는 표현으로 이제 지침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6페이지를 보시면요. 재정지원 사업별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창출 사업 그리고 이제 다른 지원 사업인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전반적인 이 지원 제도들에 대해서 지원 기간과 주요 지원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은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창출 사업과 전문인력 지원 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2년, 인증 사회적 기업 3년에서 최대 5년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사회보험료 지원은 인증받은 기업만 해당이 되고 최대 4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16페이지 아랫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한 명 이상 있는 기업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지침 2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3페이지에는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근로자를 채용을 하고 있고 또 근로계약서를 아마 쓰시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신규로 일자리를 이제 지원을 받거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있는 서식을 참고하셔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실,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시간, 그 다음에 근로일, 휴일 등에 대한 내용 등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지침에 있는 이 표준 근로계약서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또는 없는 경우 또는 연소 근로자 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예시를 제공하고 있어서 참고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침 3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침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보시면 총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의 추진 목적, 그 다음에 추진 근거 등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가시면 추진 체계가 있습니다. 추진 체계는 지원 절차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인건비 지원을 이제 받게 된 상황이니까 지금 참여기업 공모부터 해서 4번 약정 체결 단계까지는 진행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채용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과정에 있거나 이미 제출한 한 기업들이 대부분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6번 채용자 확정 승인을 지금 이제 시군에서 하고 있는 또는 이미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9월부터 지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9월 임금을 지급한 이후고 10월 10일 또는 중순까지 해서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 사후 관리 모니터링, 그 다음에 9번 사업 수행 결과 보고 등은 올해 지원 끝나고 내년 8월까지 해서 진행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운영 주체별 역할인데요. 운영 주체별 역할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0페이지 사업 참여기업 선정 및 참여 근로자 선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지금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 대상으로 제가 지금 교육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55페이지입니다. 지원 약정 체결 및 변경 부분입니다. 지금 아마 지금 시군과 약정 체결은 거의 다 진행을 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은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55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시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 신청 부분이 있고요.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서식을 작성을 해서 시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업계획 변경 신청은 지자체에서 심사 및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56페이지 보시면 하단 부분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접 승인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57페이지 광역자치단체장의 심사를 통한 승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56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된 사업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즉 시군에서 직접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사업계획이 크게 변경되는 경우 또는 주된 사업 내용이 이제 변경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즉 경상북도에서 별도로 심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항이라면 시간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지만 주된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의 심사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변경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8페이지 지원 약정의 변경 부분이 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지원 약정을 변경해야 됩니다. 사업계획 변경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업장이 추가가 되거나 별도 사업장이 생기거나 또는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변경되거나 하는 등 기존 최초의 사업 승인을 받을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와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사업장의 변동 부분입니다. 사업계획을 당초에 제출해서 근로자,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를 지원받는 근로자가
당초 사업계획과는 달리 다른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가 사업계획서 상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8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지원 인원의 조정인데요.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력에 대해서 지원 인원이 더 필요하다, 또는 우리는 너무 많이 받은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지원 인원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는 기업들에게 인원을 증원을 하거나 감원을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9페이지를 보시면 인원 증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신청 서식을 작성을 해서 시군 담당 부서에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인원이 감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감원에 대한 것도 별도 서식은 없이 감원에 대한 의사를 이제 시군 담당 부서에 제출하시면 서류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은 없으나 보통 공문 형식으로 해서 제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 근로자 모집 선발 부분입니다. 참여 근로자 모집 선발은 59페이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근로자를 인건비 지원받을 근로자를 채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 중에 이제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 받으려고 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참여 제한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즉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대한 최종 확인 및 승인은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기초지자체에서 신청한 근로자가 신청한 사람이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 그 인건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받는 거고, 그 확인 과정, 즉 승인을 받은 사람만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60페이지를 보시면 참여 제한자의 범위가 있고요. 참여 제한자를 보시면 사업 참여 기업 대표자 등기 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등기 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그 다음에 등기 임원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표자 또는 등기 임원은 등기된 이사와 감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자와 등기 임원을 가운데에 두고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형제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계 가족들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인건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경우에 과거에는 별도로 뭐 대표 또는 등기 임원의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이런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지만 현재는 그 서류들을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인해서 따로 제출하지 않고요. 추후에 이렇게 직계 가족이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처음에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로 채용하는 단계에서 이런 직계 가족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런 직계 가족들이 그러면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로 들어올 수 없는데 그러면 자체 고용 근로자, 즉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라도 안 되느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직계 가족은 인건비 지원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라면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른 직업은 기본적으로 주 30시간 이상을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즉 다른 업체에서 또는 다른 회사에서 주 30시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인건비 지원받는 일자리 참여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이 표 밑에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이제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빨간색 부분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 중인 자라는데 이건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원 개시일 관로하는 부분을 생략하고요. 이전부터 당의 사업 참여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즉 기존 근로자를 얘기합니다. 지원 개시일 이전부터 참여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는 지금 인건비 지원 받는 그 기업, 즉 예비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지원 받기 전부터 일하고 있던 근로자를 얘기하는데요. 이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이 사업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 자체가 신규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기존 근로자를 지원해 주지 않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동그라미가 있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 근로자로 전환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 채용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괄호에서 단 채용일이 사업 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기업의 경우에는 이 일자리 창출 사업 신청을 이제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까지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 6월 달에 공고가 나고 그 이후에 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이제 선정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근로자를 채용을 한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로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원을 받는 거는 9월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종료자에서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고용센터라든지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이제 교육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듣고 채용을 한 근로자라면 지금 현재 그렇게 기업에서 근로하고 있더라도 인건비를 받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단 채용한 지 6개월이 안 된 근로자만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3번 부분 보시면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재직하고 있거나 또는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취약계층이면서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 또는 자원봉사자는 가능하다. 즉 기존 근로자 또는 기존 자원봉사자지만 이렇게 단시간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 근로자인데요. 일용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보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참여 기업에 이제 일용직으로 형태로 채용을 해서 간간히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그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근로자로 채용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종전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참여 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 중인 자라는 거는 기존에 인건비 지원을 받다가 인건비 지원이 중단돼서 자체적으로 계속 급여를 지급을 해서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를 다시 인건비 지원 사업을 이제 받게 돼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다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로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6번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 지원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건 기존의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을 하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관련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저희 지원기관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62페이지 그 하단 부분인데요. 지원 개시일
괄호 부분 생략하고요.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 기업 또는 관련 기업, 관련 단체에서 퇴직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즉 지원받기 이전에 이 현재 사업 참여 기업에서 퇴직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 지원 받을 목적으로 최근에 퇴사를 하고 다시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로 해서 신규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기업뿐만 아니라 참여 기업과 관련 있는 즉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업과 관련이 있는 기업 뭐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뭐 밀접한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지금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로 이제 채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규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라기보다는 다른 데서 이미 채용하고 있던 근로자를 이제 다시 이쪽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로 돌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고 있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관련 기업 퇴직제 예시가 맨 위에 있고요. 참고하셔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부분입니다. 사업 참여 기업의 등기 임원 및 회원에서 관로해서 주주조합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건비 지원은 기업의 대표자, 그 다음에 등기된 이사, 감사는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인건비 지원 받게 된 기업, 사업 참여 기업의 회원이라고 하면 주주나 조합원 등이 포함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로 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대표로 선출이 되어서 사내이사로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가 등기 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증기업의 경우 또는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기업의 구성 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은 참여가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식을 소유한 주주라고 하더라도 소액주주이거나 또는 회비만 내는 회원 정도 수준이라면 기본적으로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기초지자체, 즉 시군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근로자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근로자는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결혼 이민자는 예외적으로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 채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국 국적으로 국적 취득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에 있다라면 참여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63페이지 맨 아래쪽 부분입니다.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그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순 사업자만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주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65페이지 부분입니다. 사업 참여 기업의 소정 근로시간과 학교 수업 등이 중복되는 대학생 또는 학생인데요. 기본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은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 수업 시간과 중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중복이 안 된다라는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검토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제 부적합으로 판단한 자는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로 보시면 되겠고요. 65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인건비 지원 받는 이 일자리 창출 사업은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업 참여 기업은 참여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일자리 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말일 기준에서 월 평균 해서 이 비율을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쉽게 이해하시면 일자리 제공형으로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받은 경우에는 이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을 절반 이상을 채용을 해야 되고요. 일자리 제공형이 아닌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3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 취약계층 고용은 고용 비율을 맞추는 거는 이제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인지 아닌지 검토하고 지자체 승인을 통해서 확인을 받는데요.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맞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일정 부분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검토하고 필요하면 저희 지원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지자체에 취약계층 해당 여부 확인 승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66페이지입니다. 참여근로자 확정 승인인데요. 참여근로자 확정 승인은 기본적으로 참여 예정자 명단 제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 예정자 명단 제출은 즉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한 명단을 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군 담당자에게 참여 예정자 명단을 제출을 하는데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해서 채용 예정자 명단을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취약계층 관련 확인 서류라든지 이런 참여 승인 개인정보 동의서라든지 이런 서류들을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업로드하고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 근로자 확정 승인 부분의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을 보시면 참여 근로자 확정 승인이라고 돼 있어 기초자치단체에서 참여 예정자 명단의 제출을 이제 받으면 참여 근로자에 대한 확인을 해서 참여 제한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해서 근로 개실 전까지 확정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 참여 기업은 즉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업은 지원 개실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정 인원의 50% 이상을 채용해야 하고 채용 인원의 30% 또는 5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9월부터 만약에 신규로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된 경우에는 9월, 10월, 11월까지 해서 인건비를 배정받는 인원의 절반 이상, 만약 10명을 배정을 받았다고 하면 5명 이상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5명 중에 절반, 30% 또는 50% 이상, 즉 2명 또는 3명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을 해야 합니다. 만약 11월 30일까지 이 절반 이상을 채용하지 못하거나 취약계층을 채용하지 못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약정을 해지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절반 이상 채용을 하고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66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을 보시면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이 지원 개시 후 중도 탈락자 등 발생 등으로 인한 추가 채용을 위해 참여 예정자 명단을 제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가 퇴사해서 다른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그때그때마다 새로 채용 예정자 명단을 제출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부분에서 참여 예정자가 관할 광역자치단체 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참여 예정자에 대한 확정 승인을 거부할 수 없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즉 근로자의 주소지가 경북이 아니거나 또는 해당 시군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로 채용을 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 근로자 퇴사 부분이 있는데요. 지원 기간 중에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 죄송합니다.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가 아니고 기존 근로자, 즉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근로자 또는 자체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0명의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가 있고 1명의 자체 고용 근로자 또는 기존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면 이 10명의 근로자를 이미 채용하고 있다라면 문제가 없지만 10명 중에 9명만 채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를 더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 1명에 대해서 채용을 해야지만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도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부분입니다. 약정 해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약정 해지는 그 사업 참여 기업의 이제 참여 근로자 확정 승인 방법에 따라서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즉 9월부터 시작했으면 9월, 10월, 11월까지 해서 배정 인원의 절반 이상, 즉 50% 이상의 인원에 대해서 확정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즉 11월까지 절반 이상의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배정 인원의 절반 이상을 취약계층 채용, 배정 인원의 절반 이상을 채용해야 되고요. 그 채용한 인원 중에 30% 또는 5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부분입니다. 5-5 참여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부분인데요. 참여근로자로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시면 되는데,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시군 담당 부서에 제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여근로자 중도 탈락하는 경우, 즉 인건비를 지원받는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퇴사 사유, 사직서와 함께 퇴사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5-7번 종료 시 참여 근로자 관리는 이제 인건비 지원을 이제 끝나게 되는 경우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사업 참여 기업의 의무입니다. 인사 노무 관리라고 해서 서류 작성, 비치 및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출근부, 근무상황부, 취업규칙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근로계약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로자 명부는 지금 자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해서 명부를 작성하시고 관리하시는 게 있으시면 그걸 내시면 되고요. 아니면 일자리 창출사업 근로자 서식 명부에 따라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계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임금대장은 자체적으로 임금대장을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근로자 개인별 또는 월별로 임금대장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대장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이거를 비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출근부는 지금 지침에는 별도의 서식이 없습니다만, 이 지침에는 별도의 서식이 없습니다만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시면 그 기본적인 인사 노무 행정 관리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을 참고해서 거기에 있는 출근부 양식을 쓰시면 무방하시겠습니다. 근무상황부는 근로자들의 근무상황, 즉 휴가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는 지각 또는 조퇴 등에 대해서 관리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근무상황부가 있어야지 연차 휴가가 얼마나 생겼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 휴가는 유급으로 지급이 되는 휴가이기 때문에 이 연차 휴가를 발생을 하고 사용한 거에 대해서 근무상황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근로자 관련, 인사노무 관련 부분에서는 보통 전문가라고 한다면 노무사가 있겠고요. 노무법인을 통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이렇게 관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기초 컨설팅을 통해서 노무사 상담을,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 기초 컨설팅은 보통 매년 연초에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는 마감이 되었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 기초 컨설팅을 신청을 하셔서 이 노무 관련 서류 작성 등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올해 지금 상황에서는 별도의 노무 컨설팅은 진행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문이나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 제도를 저희가 확인해서 지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 지역과 소셜비즈 사무실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이라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71페이지 보시면 대체 근로자 채용 및 노무 관리 부분과 공연 예술 사업의 복무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가 뭐 휴직하는 경우 대체 근로자 채용하는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공연 또는 예술단체의 경우에 뭐 주말 근무 또는 휴일 근무하는 경우에 보상 휴가를 할 수 있다 정도 내용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시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쪽에 문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3쪽으로 가겠습니다. 6- 회계관리 부분입니다. 회계관리는 이 인건비 지원 받는 사업이 기본적으로 국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74쪽 보시면 수익금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가 기업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기업은 매출을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그 매출, 즉 수익금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 규정이 특별히 까다롭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74쪽에 매출액 사용 규정을 보시면요, 매출액은 기본적으로 동사업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사회적 기업의 사업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다른 목적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원금 초과 인건비라든지 또는 퇴직금이라든지 그 외에 대표자 또는 자체 고용 근로자 인건비 또는 사업 유지 확대를 위해 필요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관리비, 재료비, 운영비 등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외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 매출액 또는 수입 금액 자체를 상위 기간, 모기간이라든지 연계된 기간 등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75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예, 76페이지부터는 이제 사업 종료 이후에 매출액 관리 등 내용과 자립 광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침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인데요. 이 주요 사업 내용은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 금액, 그다음에 지원 기간 등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78페이지 부분에 이 내용을 보시면 18년 이전 인증 지정된 사회적 기업, 그 다음 19년 이후 인증 지정 및 재참여 사회적 기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9년 이후 인증 지정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9년 이후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9년 이후 부분은 93페이지 부분인데요. 93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19년 이후에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했거나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이 부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부분을 잠깐 보시면 19년 이후 인증 또는 지정받은 그 기업은 지원 내용이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비사회적 기업은 50%, 그 다음에 취약계층 추가로 해서 20%를 더 받을 수 있고요.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은 3년 동안 40%, 취약계층은 추가로 20%, 즉 60%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아랫부분 보시면 지원 기간이 있는데요. 지원 기간은 지원 개시로부터 12개월입니다. 즉 1년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9월 달에 처음 이제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면 내년 8월까지가 12개월이죠. 그래서 1년 단위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최대 지원 기간을 보시면 지원 개시로부터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비사회적 기업 2년, 인증사회적 기업 3년을 해서 총 5년을 받을 수 있고요. 1년 단위로 재심사를 통해서 계속 지원 여부를 해서 심사를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4페이지를 보시면 지원기간 적용 방법이 있는데요. 그 표 아래 부분 보시면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기간 중 인증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이 끝나게 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과 상관없이 지원이 종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부분 예비사회적 기업이 지원기간 중에 사회적 기업이 인증된 경우에는
당의 약정서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바로 인증기업 1년차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약정에 의해서 약정 기간까지는 예비사직기업으로 간주하고요. 이후에 인증기업으로서 새롭게 체결한 약정부터 해서 인증 1년차 기업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대부분의 인증기업 인건비 지원받는 예비사직기업은 일자리 창출사업 2년차 후반부에 인증 전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증 신청은 일자리 창수사업 2년차에 준비를 저희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준비를 하셔서 인증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증 전환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컨설팅을 진행을 하니까요. 별도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부분 보면요. 95페이지입니다. 지원금 지급 수준 및 산정 방법인데요. 지급 내용 및 지급 수준에서 보시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에서 사회보험료 비율이 9.9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지급 수준은 비율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사직기업은 50%, 인증사직기업은 40%고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추가로 20%를 더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산정 방법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표가 있습니다. 표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과 변경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준 단가 100%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근로하는지에 따라서 월 근로시간이 나와 있고요. 보통 하루 8시간, 즉 일주일 동안 40시간 일하는 경우에 기준 단가가 197만 4천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0% 또는 70% 그리고 이제 인증기업은 40% 또는 60%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지원 금액이 이 표에 있는 금액대로 받을 수 있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표에 있는 금액들은 결국 이제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가 1일부터 말일까지 모두 근로한 경우에 최대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지원금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지원금 신청을 할 때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신청을 할 때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중도 입사 또는 퇴사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비례해서 지원금이 빠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지원금 신청할 때 그 통합정보 시스템 서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표 밑에를 보시면 참여 근로자 결근 시 결근 일수만큼 지원금이 차감되며 결근 일수와 함께 결근일이 포함된 해당 주의 주유도 함께 차감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결근을 하거나 중도 입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금에서 그 일하지 않은 날수만큼을 비율로 해서 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월의 역일상 일수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결근을 이제 주중에 하루 하게 되면 주 휴일까지 해서 총 이틀이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30일인 달에 이틀을 결근했으면 30분의 28일만큼만 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표에 보시면 지원금 산정을 위한 올해 통상임금 산정 수준 시간수 계산 방법이라고 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0시간 또는 15시간 또는 뭐 30시간, 25시간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주중 근로시간에 따라서 월 근로시간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그런 예시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97페이지로 가면 산정 방법 예시라고 있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근하는 경우 또는 중도 입사 또는 퇴사하는 경우에 이제 지원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그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금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시스템 상에서 근무 일수 등을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어렵게 생각하고 이해하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에 대한 계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문의가 있거나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아랫부분입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인 법정 휴일은 다음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주 휴일 또는 이제 근로자의 날까지 해서 이 휴일은 지원금을 지급을 해주는 휴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법정 휴일 외에 약정 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 휴일은 기업과 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해서 쉬는 날로 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건데요. 보통 우리 곧 다가올 추석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추석 휴일을 유급으로 하느냐 무급으로 하느냐 등을 기업 내부에서 정해서 만약에 유급으로 했다라면, 즉 추석 연휴 기간에 모두 쉬지만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기로 했다라면, 그때의 경우에는 이제 급여를 지원금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98페이지 부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메뉴의 부분 보시면 법정휴일 이외에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 노사 간의 약정휴일로 정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약정휴일 근무하는 경우 그 아랫부분 보시면 다음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 40시간을 연장해서 초과로 근무하는 경우 또는 휴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또는 기업에서 휴일로 정한 이런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 추가 근무 수당을 줘야 되겠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그 아랫부분 두루누리 사업 참여 기업 지원금 산정 방법인데, 두루누리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이제 감면해 주는 그런 지원 제도입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가 아니라 그 근로자 10인이 안 되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이 되는 그런 지원 제도고요. 이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빼고 해서 지원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정보 시스템상에 그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제외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들은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원금 신청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100쪽이네요. 100쪽을 보시면 지원금 신청 방법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19년과 변경돼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금 신청한다라는 거고요. 동그라미 1번 해서 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급여 이체 내역입니다. 즉 9월달 지원금을 신청을 하려고 하면 9월달 급여를 지급을 하고 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기업마다 급여 지급일이 다를 수 있는데 보통 9월 말 또는 10월 초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10월 초에 급여를 지급하고 그 급여를 이체한 내역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지만 지원금 신청할 수 있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를 다 했는지 또는 휴가를 썼는지 안 썼는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출근부와 근무상황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통장 사본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는 통장을 얘기하는 거라서 일반적인 수입 지출, 매출에 발생하는 통장 이외에 별도로 통장을 개설해서 지원금을 별도 통장으로 지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거를 급여 이체를 한 통장으로 옮겨서 다시 그 다음 달 급여를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지금 동그라미 2번 부분이 있는데요.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가 있는데 이건 지원 기간 중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에만 제출합니다. 그래서 만약 9월 달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내년 8월 지원금 신청할 때 제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출 방법 부분이 있는데요. 100페이지 아래쪽입니다.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하고 서면으로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 시스템 관련 내용 등이 있는데요.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3- 중도 탈락자 등에 대한 지원금 신청이 있는데요. 중도에 퇴사하는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보통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 지원금 신청할 때 하면 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10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법 및 실적 보고인데요. 지원금 지급 방법 및 실적 보고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이제 보고 진행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원금 신청을 이제 하는 경우에 10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확인하는 내용이 실제로 참여 근로자가 몇 시간 일을 했는지, 그다음 실제로 임금을 지급을 제대로 했는지, 근로자가 4대 보험을 가입을 했는지, 또는 전월에 4대 보험을 납부를 다 했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2페이지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인데, 기업
기업들에서도 근로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야 되겠죠. 간혹 가다가 참여 근로자 중, 즉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 중에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 중도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근로자로 채용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었지만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면서 인터넷 통신 판매라든지 또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라든지 이렇게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3페이지인데요. 임금체불 여부를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지원금 지급 보류까지도 당할 수 있으니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원만하게 근로자 이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보통 임금체불까지 이제 나타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제 신고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기 전에 그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합의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원금 지급 중지, 필수 행정사항 등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즉, 뭐 부정수급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정수급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뭐 지원금 지급 중지 등의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부분입니다. 페이지 105페이지고요. 사업참여기업 재심사입니다. 재심사는 1년 단위로 다시 심사를 받아서 인건비 지원을 다시 이제 신청을 해서 받는 건데요. 간혹 가다가 그 지원을 받는 기업 중에 재심사를 자동으로 받는 건 줄 알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심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1년마다 새로 사업 신청을 해서 지원을 별도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연장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9월 달에 사업을 지금 시작한 경우에는 내년 7월경에 재심사 공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심사 공모에 따라서 재심사 신청 서류를 제출을 하고 심사를 받으셔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심사 참여기업 공모가 이제 이렇게 1년 단위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경북에서는 일자리 지원을 9월부터 해서 8월까지로 진행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4월부터 해서 3월까지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심사는 1년에 2번 하는데 7월에 한 번 하고 1월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3월에 지원이 끝나는 기업들은 1월 달에 재심사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8월에 지원이 끝나는 기업들은 7월 달에 재심사 신청을 공모가 나서 재심사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6페이지 재심사 대상에서 참여 자격이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지원을 신청한 기업이 참여 자격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재심사 제외 대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제외 대상 기업이 있고요. 이 참여 제외 대상 기업은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에 신청할 때 제외 대상 기업과 동일한데 이게 이 지침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지 않는 기업이 이제 참여 제외 대상이고요. 또 더 중요한 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즉 사회 공헌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 사회 서비스, 사회 공헌 활동을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되고요. 재심사를 받을 때도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과 사회 공헌 실적을 검토를 해서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공헌 실적 또는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이 없으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계획서상에 사회공헌 사업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대로 사회공헌 또는 사회서비스를 진행을 하시고 관련 증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빙 서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가능 기업 여부를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체불 기업, 그 다음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인건비 지원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임금체불 기업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을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데요.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증사회적 기업은 2번, 예비사회적 기업은 1번입니다. 인증사회적 기업은 거의 모두 제출을 이제 하도록 관리를 하고 저희가 안내를 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만 예비사회적 기업은 사업보고를 제출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다른 지원에 있어서도 제외가 되거나 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매년 5월에 이 사업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데 사업보고를 꼭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사업보고는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하는 거고요. 매년 5월에 예비사회적 기업은 진행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재심사 신청, 재심사 안내 부분 107쪽에 있고 그 다음 페이지 108쪽에 재심사 신청 및 접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재심사 신청 안내 접수를 하시면 되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궁금하신 점은 저희 지역과 소셜비즈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심사 109쪽은 재심사 및 선정 부분인데요. 선정, 심사 기준 등을 참고해서 검토하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공고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지금 110쪽에 보시면 맨 윗부분에 지원 인원 조정에서 계속 지원 인원 감원, 지원 인원 증원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현재 5명을 받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 5명보다 우리는 한 2명 정도 더 받고 싶다. 그러면 7명을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받고 있는 인력을 포함해서 지원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명을 받고 있어서 5명을 더 받고 싶다라고 하면 10명을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5명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등 여러 상황이 안 좋아서 한 3명만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원 인원을 신청 인원을 3명으로 줄이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나면 지원, 약정 체결 변경 등 내용이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110쪽 아랫부분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분들부터는 지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되는 내용들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14쪽입니다. 취약계층의 범위인데요. 이제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이제 반드시 채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일자리 제공형의 경우에는 전체 지원받는 인원 중에 절반 이상을 그리고 일자리 제공형이 아닌 경우에는 30% 이상을 취약계층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누가 취약계층이냐, 어떤 사람들이 취약계층이냐가 중요할 수 있는데 그 취약계층의 기준이 114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115쪽부터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취약계층 판단 기준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은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해서 115페이지에 제1호부터 해서 116페이지, 117페이지, 제12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종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제12호 기타 사항에 장기실직자라든지 노숙인이라든지 여성 가장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범위는 훨씬 더 넓다 하겠습니다. 이 취약계층의 기준은 그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제 취약계층 기준을 정한 거고요. 그래서 취업 취약계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취약계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취약계층의 범위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5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시면 제2호 고령자가 있는데요. 만 55세 이상은 취약계층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나이가 55세 이상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인정된다로 해서 취약계층으로 본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취약계층은 가장 많은 게 이제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해서 115페이지에 있는 제1호, 2호, 3호인데요. 그 외에 제5호 청년 및 경력단지 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그리고 제8호 한부모 가족, 제9호 결혼 이민자 등이 이제 간혹 가다가 취약계층으로 사례로 이제 많이들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이제 문의가 되는 게 제1호 저소득자인데요. 115페이지 그 표를 보시면 표 안에 1인부터 해서 5인까지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상 수정이 지금 안 된 내용인데요.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수정된 부분을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4인 가구 기준에서 이 소득 수준이 전체 가구 소득의 60% 이하면 저소득층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기준은 18년 기준이라서 조금 다른데 60% 수준은 월 가구 소득이 360만 원 정도입니다. 4인 가구 기준에서. 그래서 월 보험료 납부액은 112만 원 정도로 보시면 월 12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기준해서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하는데요.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월 소득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저소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가구 소득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저희 지역과 소셜비주로 문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제5호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할 때 청년이면 취약계층이 아니냐, 경력단절 여성이면 취약계층 아니냐라고 문의를 주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취약계층은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중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또는 여성일하기센터 등에서 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들어야지만 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하려고 하는 그 분이 직접 고용센터 등에 확인해서 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하려고 하는 본인에게 고용센터 등을 통해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 가장인 것은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118쪽 보시면 아랫부분에 여성 실업자 중에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자에서 여성 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성 가장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여성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본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등본상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우자 또는 그 자녀가 근로능력이 없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그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든지 또는 자녀의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여성 가장으로 판단이 된다면 취약계층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118쪽의 맨 아랫부분 보시면 그 차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신용불량자가 취약계층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신용불량자는 취약계층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으로 보지 않는 거는 근로자로서 취약계층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취약계층, 신용불량자 또는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서비스, 뭐 교육이라든지 또는 뭐 주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인정을 해주겠지만 이 저신용자, 신용불량자를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취약계층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채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서비스의 범위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120페이지인데요.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그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뭐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회 서비스 해당 업종 확인하는 방법은 이 지침의 표에 보면은 120쪽부터 해서 자세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0쪽, 121쪽, 그 다음 122쪽까지, 123쪽까지네요. 이렇게 해서 쭉 사회 서비스 분야 업종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이 되면 기본적으로 사회 서비스로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별표 4번인데요. 124쪽입니다. 고용 조정에 의한 감호 및 고용 유지 조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 조정, 즉 감원을 근로자 해고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를 지원을 받아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별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거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 정도의 이제 그 어떤 그런 지침에 따른 규정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해고가 반복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기업은 제가 뭐 지금까지 거의는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다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기서 해고한다라는 거는 기업의 경영 사정이 안 좋아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받는 경우에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제 해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그래서 이 표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예시에서 근로자 귀책 사유로 해당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고용 유지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용 유지 조치는 지금 코로나 상황 등에 대해서 뭐 근로자를 이제 뭐 유급 또는 무급으로 휴업하는 경우 등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유급 휴직 등 또는 무급 휴직 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휴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별도로 이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로자 고용 조정, 즉 해고 또는 감원이 사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건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이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 조정, 즉 해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근로자가 이제 원해서 퇴사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해고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업 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서 특히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일자리 창출합 심사 항목 등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도 점검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376쪽이고요. 지도 점검 부분입니다. 지도 점검은 지자체 또는 그 관할 지역 고용센터 담당 공무원들이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그리고 이 일자리 창출사업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이라든지 사업 개발비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6쪽에 부터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377쪽을 보시면 점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정기점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특별점검, 합동점검이 있는데요. 사실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분기마다 이제 현장을 나가든지 점검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특별점검의 경우에는 부정수급 또는 뭐 특별한 제보가 있는 경우에 특별점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점검을 이제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건 합동점검인데요. 1년에 이제 보통 2번, 매 반기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즉 상반기, 하반기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즉 관할고용센터와 지자체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월에서 6월 사이, 그리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렇게 점검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그 지역에 있는 지원받는 기업 중에 일부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점검을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점검 계획 및 차관 사항이라고 해서 점검 내용이 있는데요. 정기 점검은 기본적으로 실제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적으로 확인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특별점검, 합동점검이 있는데, 특별점검은 어떤 제보가 있는 경우에 그 제보 내용을 확인하는 것 중심이고, 합동점검은 전반적인 재정지원사업 전반과 인증지정 요건, 회계처리 적정성 등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표가 있는데요. 부정수급 뭐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인건비 지원 받는 거에 대해서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기업들, 정황들이 계속 제보가 되고 포착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부정수급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으로 의심될 수 있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인건비를 지원받는 근로자가 실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인건비를 지원받았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근로자가 해외에 있었는데 출근한 걸로 기재해서 인건비를 지원받아 간다든지, 또는 근로자가 병원에 뭐 입원 또는 병원 진료를 받아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 그 시간대에 인건비를 지원받았던지 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정수급이 걸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서 관리해서 운영하셔야 되겠습니다. 378쪽 아랫부분에 뭐 점검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합동 점검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서 2번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지도 점검 차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근로자 노무 관리 부분에서 실제 근로자 뭐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지, 근로 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지, 휴일과 휴게 시간을 등해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뭐 그다음에 근태 관리 적정성이라고 해서 실제로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실제로 사업 계획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이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약정서를 함께 비치하고 있는지 등을 제일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 또는 자체 근로자 등에 대해서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그 다음 임금 대장, 그 다음 출근부, 그 외에 근무사항부 또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취약계층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사업, 뭐 사업계획서와 약정서는 별도로 두시면 되겠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 파일을 만드셔서 근로자 별로 해서 근로자 근로계약서와 그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들, 뭐 등본이라든지 또는 취약계층 증빙 서류라든지, 또는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로 승인받을 때 승인받은 서류, 또는 그 근로자의 출근부라든지, 뭐 지난달 출근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관리하는 서류를 만들어 주셔서 관리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원 약정 이행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약정 이행 여부는 결국 사업 계획 또는 약정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건데요. 그래서 참여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을 충족하는지, 사업 계획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문제시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즉 사업 장소가 바뀌거라든지, 또는 지점 사업자를 냈는데 거기에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업 계획이 변경이 필요하면 반드시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회계관리 적정 여부가 있습니다. 회계관리 적정 여부는 앞에서 회계관리 규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 인건비 지원 받는 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면 그 매출을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등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일일이 이렇게 매출액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따지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 매출액을 사용함에 있어서 굳이 사회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원 또는 대표 또는 임원 또는 그 가족 등이 회사 자금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자리 및 지속 가능성 등은 이제 지침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3쪽에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 있는데요. 이 위반 사항 제재 조치는 실제로 이제 그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치 내용, 조치의 효력 등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383쪽 아래쪽 부분 보시면 다른 재정 지원 사업과의 관계라고 해서 만약 일자리 창출 사업이든 또는 다른 지원 사업에 있어서 부정수급으로 확정이 돼서 약정 해지 또는 지급 뭐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모든 지원도 지원이 중단된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부정수급으로 만약에 이제 이 결정이 나게 되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지원은 모든 걸 다 받을 수 없다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 사항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위반 사항 적발, 뭐 현지 지도, 시정 지시가 있는데요. 뭐 보통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로 끝나고요. 시정 지시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하도록 이제 이렇게 지시를 별도로 내리죠. 그래서 시정 지시를 할 때는 보통 주의 또는 경고 조치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의 또는 경고 조치가 따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경고 사항이 있고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경고 사항을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업 내용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그래서 임의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근로자를 고용 조정, 즉 해고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경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7번을 보시면 약정 기간 내 주의 2회를 받은 기업은 가중 조치로 경고라는 게 있고요. 이 경고를 2번 받게 되면 약정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고 사항은 좀 심각한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경고를 받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약정 해지는 뭐 1년에 보통 2번 경고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참고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약정 해지 및 절차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우 약정 해지인데요. 뭐 경고를 2번 받은 경우라든지 부정수급한 경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 약정 해지 및 절차 요 내용들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정 해지 내용 중에 동그라미 8번 매출액을 목적외로 사용한다든지 뭐 관련 기업이 일자리 창출사업 수익금을 이제 뭐 사용한다든지 또는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이 사업 자체를 뭐 제3자에게 이제 양도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388쪽인데요. 사업 참여 기업 선정 취소, 뭐 참여 근로자 제재 조치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상시 모니터링 해서 모니터링은 수시로 이제 점검을 뭐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점검에 대한 이런 뭐 점검표라든지 이런 서식 등이 쭉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담당 공무원이 보는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단계인데요. 부정수급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침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부정수급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원금을 이제 부정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뭐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지 않았는데 일을 했다든지 일을 한 것을 속여서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지침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재정지원 세부 조치 기준인데요. 433쪽입니다. 그래서 433쪽에 재정지원 세부 조치 기준이 있고요. 434쪽에 뭐 주요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조치 기준이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439쪽에 자세하게 공통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서 위반 사항에 따른 조치 기준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나왔을 때라든지 또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지켜야 될 기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요약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지금 441쪽에 공통기준에서 위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 해지라든지 경고에 대한 사항들이 위반 내용들 기준별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 442쪽에 일자리 창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 및 지원 약정 부분 등 해서 이 부분별로 해서 위반 내용에 대해서 조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점검을 이제 나온다라고 할 때 준비할 때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 기준 점검표대로 검토하셔서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일자리 창출 사업 관리 운영을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침 교육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 지침에 대한 내용들은 특히 일자리 창출 사업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에 불구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내용들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제가 직접 교육을 진행을 했을 텐데 이렇게 뭐 영상으로 통해서 교육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다만 개별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뭐 그때그때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기업 방문해서 교육 상담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일정을 맞춰서 이렇게 기업 방문도 할 수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저희 지역과 소셜 위주로 문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육에 있어서 제가 잘못 설명하거나 또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저의 해석에 이제 오류 또는 잘못이니까요. 저희 쪽에 재차 확인을 하거나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어떠한 내용들이라도 일자리 창출사업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 관련 전반에서는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단법인 지역과 소셜비즈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박진국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